선미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윤정희 선생님은 제 어머니와 남편분 사이의 과거 관계를 알고 계셨어요. 기자가 놀란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함께 계신 김용철 어르신은 제 친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윤정희 선생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저를 학교에서 쫓아냈어요. 정희는 텔레비전 앞에서 주저앉으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께 복이 찾아올 거예요. 윤정희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9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일찍 잠에서 깨는 건 교직에 있을 때였죠. 하지만 지금은 퇴직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몸이 기억하고 있나 봅니다. 강북의 오래된 연립주택 2층에서 혼자 사는 이 집은 용철과 함께 40년을 살아온 보금자리였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바래고 마루는 삐걱거리지만 정희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공간이었죠. 부엌에서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용철이 먼저 일어나서 커피를 끓여주곤 했거든요.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용철은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아침을 먹고 같은 시간에 출근했죠. 정희도 교사였지만 용철만큼 규칙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용철이 요양원에 들어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나서 정희는 한동안 집에서 돌봤었죠. 하지만 밤마다 집을 나가려 하고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빛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용철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정희를 낯선 사람 보듯 바라보며 소리를 질렀던 일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우리 집에 왜 들어왔어? 그때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수도권 외곽에 있는 사립요양원은 시설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무엇보다 치매 전문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죠.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용철의 퇴직금과 정희의 연금으로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정희는 매주 토요일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을 가서 용철을 만났죠. 처음 몇 달은 용철이 정희를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집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용철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점점 정희를 알아보지 못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완전히 남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누구세요? 면회 시간이 끝났는데 왜 아직 계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희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남편을 보며 정희는 세월의 잔혹함을 뼈저리게 느꼈죠. 사랑했던 사람에게 잊혀진다는 것이 이렇게 아픈 일인지 몰랐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용철이 가끔 선미야라고 중얼거린다는 점이었습니다. 간병사들이 전해주는 말로는 밤에 잠꼬대를 할 때도 그 이름을 부르고 낮에 혼자 있을 때도 가끔 그 이름을 중얼거린다고 했죠. 간병사는 아마 옛날 연인의 이름이 아니겠냐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정희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희는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박선미. 20여 년 전 정희가 담임을 맡았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죠. 당시 선미는 문제아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수업 시간에 소란을 피우며 교사들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폭력적이었죠.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주먹 다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여러 차례 선미를 상담실로 불러 타일렀습니다. 선미의 가정 환경을 알아보니 편모 가정이었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하루 종일 일하느라 아이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정희는 선미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선미의 폭력성은 갈수록 심해졌고 급기야 다른 학생이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선미를 당장 다른 학교로 보내지 않으면 집단으로 전학을 보내겠다고 협박했죠. 학교 측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정희는 학교 측과 상의해서 선미를 다른 학교로 전학 보냈습니다. 전학 가는 날 선미는 정희를 원망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를 버리는 거예요? 선생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네요. 저한테는 아무도 필요 없어요. 정희는 그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육자로서 한 학생을 포기한다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다른 29명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미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용철이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걸까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매 환자들은 종종 과거의 기억들이 뒤섞여 나타난다고 들었죠. 아마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용철이 선미를 알 리가 없잖아요. 정희는 집에서 제자 이야기를 자주 했으니까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었을 수도 있고요. 토요일 오후 정희는 평소처럼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쪼이는 오후였죠. 지하철 안에서 정희는 용철을 위해 준비한 도시락을 들여다봤습니다. 용철이 좋아하던 잡채와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찌개를 작은 용기에 담아왔죠. 비록 용철이 정희를 알아보지 못해도 함께 식사하는 시간만큼은 소중했습니다. 요양원 로비에서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정희는 문득 용철의 상태가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정희를 완전히 남으로 대했거든요. 심지어 집에 가고 싶다며 울기까지 했죠. 김용철 어르신 면회 오셨어요? 접수 데스크의 젊은 간호사가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3층 요양병동에 도착하자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정희는 다른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간병사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죠. 용철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말랐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죠. 간병사들이 매일 면도를 해주고 깔끔하게 옷을 갈아입혀주는 덕분에 외관상으로는 건강해 보였습니다. 정희가 다가가자 용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시나 정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슬픔을 삼키며 미소를 지었죠.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선미가 좋아했을 텐데. 또 그 이름이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용철과 박선미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요? 정희는 용철의 말에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과거와 현재를 혼동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선미가 누구예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용철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모르겠어요. 그냥 떠올랐어요. 용철의 눈빛이 또다시 흐려졌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내며 화제를 돌렸죠. 용철은 정희가 만든 잡채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비록 정희를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음식 맛은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면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계속 선미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오래된 앨범을 뒤졌습니다. 20여 년 전 담임반 졸업사진을 찾아보니 맨 뒷줄 구석에 서 있는 선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둡고 날카로운 눈빛의 소녀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 선미를 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최근에 어디서 봤을까요? 정희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새벽 정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어요. 누가 이런 시간에 전화를 할까요? 수화기를 들자 요양원 직원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용철 어르신 부인이시죠? 지금 당장 요양원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가요? 김용철 어르신이 새벽에 사라지셨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일단 가족분이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희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혼자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죠. 정희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니 경찰관들과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원장이 정희를 보더니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새벽 순찰 때까지는 침대에 계셨는데 아침 점호 시간에 보니 사라지신 겁니다. 혹시 단서라도 있나요? 경찰관이 끼어들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새벽 4시경에 어떤 여성과 함께 정문으로 나가시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여성은 간병복을 입고 있었고 김용철 어르신은 자발적으로 따라 나가는 것 같았어요. 간병복을 입은 여성이요?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용철을 데리고 나갔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왜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그런 일을 했을까요? 혹시 그 여성이 요양원 직원인가요? 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직원들은 모두 확인했는데 해당 시간에 근무한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외부인이 간병복을 입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CCTV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서 여성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키가 작고 날씬한 체형이었습니다. 용철은 그 여성의 손을 잡고 아무런 저항 없이 따라 나가고 있었죠. 이상하네요. 김용철 어르신은 평소에 낯선 사람을 경계하시는 편인데 간병사의 말에 정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용철이 자발적으로 따라 나갔다는 것은 그 여성을 아는 사이라는 뜻 아닌가요? 오후가 되어서야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용철을 찾았다는 소식이었죠. 경기도 양평에 있는 한 펜션에서 발견됐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가시겠어요? 정희는 즉시 택시를 타고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조용한 산골의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경찰차 2대가 펜션 앞에 서 있었고 경찰관들이 뭔가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가족분이세요? 경찰관이 정희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김용철 어르신은 건강하십니다. 다만 함께 있던 여성이 문제인데 어떤 여성인가요? 박선미라는 40대 여성입니다.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김용철 어르신이 계신 요양원에 임시직으로 근무했던 것 같아요. 박선미. 정희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선미가 맞나요? 혹시 그 여성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펜션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 소파에 용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죠. 정희는 그 여성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분명히 박선미였습니다. 20여 년이 지나 많이 변했지만 그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선미는 정희를 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선미가 의도적으로 용철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선미야, 넌 어떻게 해? 궁금하시죠? 제가 왜 김용철 어르신과 함께 있는지 말이에요. 선미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원망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죠. 용철은 정희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정희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면서 선미의 손은 꼭 붙잡고 있었거든요. 마치 선미가 자신보다 더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선미가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김용철 어르신은 저와 함께 살 거예요. 선생님이 저를 버렸듯이 이제 저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정희는 선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용철과 선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선미는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경찰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일단 김용철 어르신을 병원으로 모시고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선미 씨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하지만 선미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조사받을 준비는 되어 있어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김용철 어르신을 납치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저를 따라온 거예요. 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꿈같이 느껴졌거든요.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제자가 치매에 걸린 자신의 남편을 데리고 도망친 상황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경찰 조사가 끝나고 용철은 일단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건강상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서 하루 정도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죠. 선미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당일 석방됐습니다. 정희는 복잡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 것 같았어요. 20여 년 전 자신이 전학 보냈던 제자가 지금 치매에 걸린 남편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더욱 이상한 것은 용철이 선미를 완전히 신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틀 후 정희는 용기를 내서 선미에게 연락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죠. 선생님, 연락 주실 줄 알았어요. 선미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차분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미야,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고 싶구나. 좋아요. 그 펜션에서 만나요. 김용철 어르신도 함께 계시거든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용철이가 거기 있다고? 네. 어르신이 요양원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세요. 저와 함께 있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용철이 자신보다 선미를 더 원한다는 뜻인가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용철과 선미 사이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까요? 다음 날 오후 정희는 다시 양평의 그 펜션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경찰 없이 혼자 갔죠. 펜션 입구에서 선미가 정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여 년이 지났지만 선미의 모습에서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를 느낄 수 있었어요. 선생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펜션 거실에는 용철이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들어가자 용철이 고개를 돌렸지만 역시나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용철이 선미에게 물어보자 선미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손님이에요. 잠깐 이야기하고 가실 거예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더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선미가 용철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주더니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밖에서 이야기해요. 두 사람은 펜션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지만 정희의 마음은 차가웠어요. 선미야, 도대체 무슨 일이니? 너와 용철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선미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기억하세요? 20여 년 전에 저를 전학 보내실 때 했던 말씀 말이에요. 무슨 말? 저를 버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유일하게 믿었던 선생님마저 저를 포기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정희는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선미를 전학 보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성급했을 수도 있었어요. 선미야,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다른 아이들도 생각해야 했고, 알아요. 선생님 입장도 이해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게 전부였어요. 선미의 목소리에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학 간 후에 저는 더 나빠졌어요.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거든요. 결국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검정고시로 졸업했어요. 그 후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나중에는 간호사가 됐죠. 정희는 선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용철이와는 어떻게 알게 된 거니? 선미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김용철 어르신. 선생님 남편분이 맞죠? 그래. 사실 저는 선생님을 찾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썼어요. 퇴직하신 후에 어디서 사시는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정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선미가 자신을 찾아다녔다는 뜻인가요? 그러다가 김용철 어르신이 요양원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요양원에 임시직으로 들어가서 일하게 된 거예요. 너,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구나? 선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복수하려고 했어요. 선생님이 저를 버렸으니까 저도 선생님께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고 했죠. 정희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김용철 어르신과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분은 정말 순수하세요. 치매 때문에 모든 걸 잊어버렸지만 마음만은 아이처럼 순수하거든요. 선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분이 저를 딸처럼 여기시는 걸 느꼈어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짜 사랑받는 기분이었어요.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미가 용철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뜻인가요? 선미야, 하지만 용철이는 내 남편이야. 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잖니. 선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김용철 어르신은 제 남자예요. 어린 시절 선생님께 버려졌던 저처럼. 이 사람도 선생님에게 잊혀졌지만 저는 그분을 기억해요. 저는 그분을 사랑해요.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말이 안 돼. 용철이는 치매 환자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그래서 더 순수한 거예요. 선생님, 그분이 선생님을 알아보던가요? 하지만 저는 매일 알아보시고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선미의 말에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용철은 정희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지만 선미의 이름은 계속 부르고 있었어요. 선미야, 법적으로 용철이는 내 남편이야. 너는 지금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선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법이요? 선생님, 저는 이미 김용철 어르신과 사실혼 관계예요. 그분이 스스로 선택하신 일이거든요. 오히려 제가 선생님을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걸 수도 있어요. 정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김용철 어르신이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으셨으니까
기존의 혼인 관계도 무효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본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말이죠. 선미의 말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듣는 정희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 정말 이런 일을 할 거니? 이미 시작했어요, 선생님. 제가 어릴 때 선생님이 저를 버렸듯이 이제는 저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정희는 선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미야, 제발 정신 차려라. 이건 사랑이 아니야. 복수심에 사로잡힌 거라고. 하지만 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처음에는 복수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진짜 사랑이에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제가 평생 찾던 평안을 찾을 수 있어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20여 년 전의 상처가 지금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소했습니다. 선미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용철이를 요양원으로 돌려보내자. 하지만 선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안 돼요. 그분은 이제 저와 함께 살 거예요. 정희는 펜션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로 용철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용철이 선미에게만 보이는 특별한 반응이었어요.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용철과 선미 사이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선미의 과거부터 파악해 보기로 했죠. 정희는 옛날 교직원 명단을 뒤져서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20여 년이 지났지만 다행히 몇 명과는 연락이 닿았어요. 그 중에서도 박선미 담당 상담교사였던 김영숙 선생님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정희야, 그때 박선미 말이지. 그 아이 어머니가 참 불쌍했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거든. 선미 어머니요? 응. 박미순이라고 생계를 위해 여러 일을 했어. 식당 일도 하고 청소 일도 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남자와 사귀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어. 정희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어떤 남자요? 젊은 교생 선생님이었다고 들었어. 나이 차이가 꽤 났는데 박미순 씨가 그 남자에게 빠져 있었다는 거야.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혹시 그 교생 선생님이 용철인가요? 혹시 그 교생 선생님 이름을 기억하세요? 글쎄, 김 씨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서 용철의 옛날 사진들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학교 졸업 앨범에서 교육 실습 때 찍은 사진을 발견했어요. 분명히 용철이 정희가 근무했던 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희와 용철이 사귀기 전이었어요. 용철은 교생 실습을 마치고 은행에 취직했고 그 후에 정희와 만나서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용철이 선미의 어머니와 무슨 관계였던 걸까요? 정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박미순의 연락처를 찾아봤지만 이미 유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미가 전학 갔던 학교에 문의해 봤습니다. 박선미 학생 말씀이시죠? 그 학생은 전학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자퇴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혹시 그 후에 어떻게 지냈는지 아세요? 검정고시를 봤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네요. 정희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일주일 후 사립탐정이 충격적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박선미의 어머니 박미수는 10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신고서를 보니 이상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요? 박선미의 출생신고서와 박미순의 사망신고서를 비교해 보니 박선미의 아버지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미혼모였다는 뜻이죠.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박미순이 생전에 지인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딸의 친아버지가 따로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꽤 유명한 사람이라고. 유명한 사람이요? 네.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다더군요. 정희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 용철이 바로 은행원이었거든요. 더 조사해 보니 박미순이 20여 년 전에 임신했을 때 어떤 남자와 동거했다는 증언이 있어요. 그 남자가 교생 실습 마치고 은행에 취직했다고 하더군요. 정희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설마 용철이 선미의 아버지라는 뜻인가요?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가요? 박선미가 간호사가 된 후에 여러 요양원에서 일했는데 항상 김씨성을 가진 남자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돌봤다는 증언이 있어요. 마치 특정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정희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선미가 용철을 찾아다녔던 것이었어요. 자신의 친아버지를 말이죠. 그날 밤 정희는 용철과의 결혼 초기를 떠올려 봤습니다. 용철이 가끔 과거 이야기를 할 때 교생 실습 시절을 언급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젊었을 때 실수한 일이 있다고 중얼거렸던 적도 있었죠. 정희는 그때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과거가 있고 용철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실수가 바로 박미순과의 관계였을 수도 있어요. 며칠 후 정희는 결심을 하고 용철의 오래된 일기장을 뒤졌습니다. 다락방에서 먼지 쌓인 상자를 꺼내서 확인해 보니 교생 실습 시절의 일기가 있었어요. 미순이와 헤어지기로 했다. 나는 아직 젊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하지만 미순이가 임신했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순이에게 돈을 주고 헤어지기로 했다. 아이는 미순이가 혼자 키우겠다고 한다. 나는 은행에 취직하면 서울로 올라갈 예정이다.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겠다. 정희는 일기를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용철이 정말로 선미의 친아버지였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정희는 이 사실을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정희도 당시 학교에서 박미순의 소문을 들었었거든요. 교생 선생님과 사귄다는 이야기, 임신했다는 이야기.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용철과 결혼할 때 모른 척했던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정희는 이 사실을 용철에게 언급하지 않았어요. 용철도 자신이 알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죠. 두 사람은 평생 이 비밀을 묻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미가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친아버지를 찾아서 말이죠. 선미가 용철에게 특별한 감정을 보이는 이유를 이제 알 수 있었어요. 복수심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섞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결국 자신이 만든 것이었어요. 선미를 전학 보낸 것도, 용철의 과거를 묻고 산 것도 모든 게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선미가 복수가 아니라 진심으로 용철을 아끼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딸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연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질된 것일까요? 정희는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진실을 선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비밀로 둬야 할까요? 정희는 진실을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선미에게 용철이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하지만 고민할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선미가 먼저 움직였거든요. 어느 날 아침 정희는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퇴직 교사의 숨겨진 과거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나왔거든요. 화면에는 정희의 옛날 사진과 함께 선미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윤정혜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저를 문제아로 낙인 찍고 다른 학교로 쫓아냈어요. 선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였어요. 가정 환경이 어려웠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죠. 저는 그런 현실이 싫어서 반항했던 것뿐이에요. 정희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선미가 언론을 통해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윤정혜 선생님은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한 학생의 미래보다는 자신의 편의를 택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윤정혜 선생님의 남편분이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는데 선생님은 그분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계세요. 오히려 저를 통해서 그분이 안정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방해하고 계십니다. 선미의 말에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완전히 사실을 왜곡해서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분은 이제 저와 함께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하지만 윤정희 선생님은 그런 그분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있어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정희의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동료들, 이웃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희야, 방송 봤어. 무슨 일이야? 선생님,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전화를 받기도 싫었지만 계속 울려대는 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전화선을 뽑아버렸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선미가 추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윤정혜 선생님은 제 어머니와 남편분 사이의 과거 관계를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셨죠.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선미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제 어머니는 윤정희 선생님 남편분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저는 그분의 딸이에요. 하지만 윤정희 선생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저를 학교에서 쫓아냈어요. 자신의 연적의 딸이기 때문에요. 기자가 놀란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함께 계신 김용철 어르신은 제 친아버지입니다. 치매로 인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시지만 본능적으로 저를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정희는 텔레비전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선미가 공개적으로 모든 진실을 폭로한 것이었어요.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며칠 후 정희는 법원에서 고발장을 받았습니다. 선미가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로 고발한 것이었어요. 혐의 내용이 뭐죠? 변호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박선미 씨 측에서는 부인께서 학생 시절 부당하게 전학을 강요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용철 씨와의 결혼도 사기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사기혼이라뇨? 김용철 씨의 과거 관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숨기고 결혼했다는 것이죠. 특히 박선미 씨가 김용철 씨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 아이를 괴롭혔다는 게 핵심이에요. 정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해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거든요. 김용철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으세요? 정희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용철의 모습을 보니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의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약물 과다 투약으로 의식을 잃으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수면제가 검출됐어요. 수면제요? 네. 일반적인 치매 치료제가 아니라 강한 수면제였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투여한 것 같아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선미가 용철에게 수면제를 먹인 건 아닐까요? 경찰관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윤정희 씨, 저희가 조사한 결과 박선미 씨가 최근에 대량의 수면제를 구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선미가? 아직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박선미 씨는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선미가 용철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해를 끼치려고 했을까요?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선미가 경찰관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선생님, 선미가 정희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분을 해치려던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수면제를? 그분이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선생님을 기억하려고 애쓰시면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편히 주무시라고. 선미의 변명을 들으면서도 정희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그런 이유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경찰관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윤정희 씨, 이건 단순한 사랑 다툼이 아닙니다. 복수이자 처벌입니다. 박선미 씨는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접근한 것 같아요. 정희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선미의 행동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는 걸 말이죠. 그분을 정말 사랑했어요. 선미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거짓말인지 정희는 알 수 없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용철을 바라보며 정희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론의 관심, 법적 분쟁, 그리고 남편의 생명까지 위험해진 상황. 모든 것이 20여 년 전의 한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된 것이었어요. 정희는 용철의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깨어나요. 이제 우리가 정말 이야기해야 할 때가 왔어요. 용철은 사흘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시간 동안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우며 남편의 회복을 기다렸어요. 의사들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언제 깨어날지는 알 수 없다고 했죠. 그 사이 언론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치매 환자를 둘러싼 두 여자의 갈등, 교사의 숨겨진 과거, 복수인가, 사랑인가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연일 쏟아졌어요. 정희는 병원 출입구에서 기자들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선미는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지만 변호사를 통해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철에게 수면제를 준 것은 그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경찰은 의도적인 상해 혐의를 적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셋째 날 오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용철이 눈을 뜬 것이었어요. 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있다가 용철의 눈꺼풀이 떨리는 것을 보고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여보, 깨어났어요? 용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선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희야. 정희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용철이 자신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정희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용철은 정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 의사가 와서 간단한 검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용철의 인지 능력이 상당 부분 회복된 상태였어요. 수면제 투약 사건이 오히려 뇌에 자극을 주어서 일시적으로 기억이 되살아난 것 같다고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복이 영구적일지는 알 수 없어요. 치매는 진행성 질환이니까 언제든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정희는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용철과 제대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병실에서 둘만 남게 되자 용철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나 선미 이야기 다 기억나.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박미순과의 일, 그리고 선미가 내 딸이라는 것도. 용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희야, 너도 알고 있었지? 내가 선미의 아버지라는 걸.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 학교에서 소문을 들었거든. 하지만 사랑했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어. 용철은 정희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희야. 평생 그 비밀을 지켜줘서. 여보. 하지만 이제는 죗값을 치러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내가 미순이와 선미를 버렸으니까. 용철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겁쟁이였어. 젊고 앞날이 창창한데 아이까지 생긴 여자와 결혼할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돈을 주고 헤어지자고 했지. 정희는 용철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미순이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어. 나는 안도했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미안함이 있었어. 그래서 선미 이름을 계속 부르셨던 거예요? 응. 치매가 진행되면서 억압했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 특히 선미에 대한 죄책감이 컸던 것 같아. 용철은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선미가 요양원에서 나를 돌봐줄 때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친근감을 느꼈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 선미도 아버지를 찾고 있었나 봐요. 그런 것 같아. 나를 보는 눈빛이 원망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거든. 용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만든 죄야. 선미를 원망할 수 없어. 오히려 내가 그 아이에게 미안해.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김용철 씨, 의식을 되찾으셨다니 다행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용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선미 씨가 수면제를 드리기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세요? 용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선미가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아버지, 편히 주무세요. 더 이상 아픈 기억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라고. 경찰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렀다고요? 네. 선미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자기 아버지라는 걸. 그렇다면 박선미 씨가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려고 한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용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미는 나를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 구하려고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요. 정희는 용철의 말을 들으면서 선미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선미의 행동이 정말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일까요? 경찰관이 나간 후 용철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선미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 지금 구치소에 있어요. 알아. 하지만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아버지로서 해야 할 말이 있어.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용철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면회 신청을 해볼게요. 며칠 후
용철과 정희는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에서 선미를 만난 용철은 처음으로 딸을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선미야. 선미는 용철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를 기억하세요? 응, 이제 다 기억나. 미안하다, 선미야. 아버지가 너를 버렸어. 선미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처음엔 복수하려고 했어요. 아버지를 괴롭히려고요. 알아. 하지만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정말로 아버지가 되어주셨거든요. 용철은 유리창 너머로 선미의 손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선미야, 아버지가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는 없겠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어. 선미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하지만 그게 딸의 사랑인지 여자의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용철은 선미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선미야,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런 거야.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어. 정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움과 질투, 그리고 동시에 연민과 이해가 섞인 감정이었어요. 면회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용철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선미를 고소하지 말자. 여보, 그 아이가 받은 상처가 더 커. 이제는 치유할 때야. 정희는 용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의 고리를 끊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선미의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정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선미를 고소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용철의 설득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의 시작이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재판 당일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정희와 용철도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용철의 상태는 며칠 전보다 조금 악화되었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했습니다. 검사가 선미의 혐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박선미는 계획적으로 김용철 씨에게 접근하여 요양원에서 무단으로 데리고 나갔으며 수면제를 과다 투여하여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증인으로 나서자 법정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박선미를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법정에 퍼졌습니다. 검사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상처를 준 건 결국 저였습니다. 20여 년 전 저는 선생이었고 어른이었는데 한 아이를 버렸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선미는 제가 담임을 맡았던 학생이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아이였지만 사실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선미가 제게 물었어요. 선생님, 저를 버리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한계였어요. 재판장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동을 용서하신다는 뜻입니까? 용서라는 말보다는 이해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제는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정희는 선미를 바라봤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어요. 박선미는 복수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남편을 돌보면서 진심으로 아끼게 되었어요. 그 마음까지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용철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용철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재판장님, 박선미는 제 딸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20여 년 전 저는 교생 실습을 하면서 한 여성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여성이 임신을 했지만 저는 책임지지 않고 도망쳤어요. 용철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미는 그때 태어난 제 딸입니다. 저는 평생 그 아이에게 미안했어요. 치매에 걸린 후에도 그 죄책감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아버지를 찾아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선미는 저를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원망하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르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용철은 선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미가 저에게 수면제를 준 것도 저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괴로워하는 저를 편하게 해주려는 마음이었어요. 선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죄인입니다. 선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복수하려고 했어요. 윤정혜 선생님께 받은 상처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김용철 어르신, 제 아버지를 만나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분은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선미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남자에 대한 감정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제어할 수 없었어요.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선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수면제를 드린 것은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하시는 것 같아서였어요. 과거를 기억하려고 애쓰시면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거든요. 선미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편히 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윤정혜 선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선미가 정희와 용철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원망했지만 사실은 선생님도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걸 이제 이해해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핑계로 잘못된 일을 저질렀어요. 용철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선미야, 용서할 건 나야. 아버지가 너를 버린 게 시작이었어. 재판장이 최종 의견을 물었습니다. 검사는 관련자들의 의견을 고려해 선처를 요청했고 변호사도 선미의 진심 어린 반성을 강조했습니다. 판결은 집행유예였습니다. 선미는 보호관찰과 함께 심리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에서 세 사람이 마주했습니다. 선미야,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자. 과거는 과거고 우리 모두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치유할 시간이야. 선미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때 저를 한 번만 안아주셨다면 지금 제 인생도 달라졌을까요? 정희는 선미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선미야. 용철도 딸에게 말했습니다. 선미야, 아버지가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어. 선미는 두 사람의 품에서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용철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었어요. 재판의 스트레스와 감정적 충격으로 인해 치매 증상이 다시 심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김용철 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 못 갈 것 같아요. 정희와 선미는 함께 용철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용철은 의식이 흐릿해져 가면서도 가끔 정희와 선미를 번갈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야,
선미야, 고마워. 세 사람의 오랜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용철의 상태는 의사의 예상보다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어요.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며 간혹 의식이 또렷해지는 순간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용철을 집으로 모셔와서 돌보기로 했습니다. 병원보다는 익숙한 집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선미도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간병을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정희와 선미가 한 집에서 함께 용철을 돌본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선생님, 김치찌개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가 좋아하시거든요. 선미가 부엌에서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선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 용철이가 매운 걸 좋아해.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어봐. 두 여자는 용철을 돌보면서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어머니는 절대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미순이도 힘들었을 거야.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선미야,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다만 우리를 책임질 용기가 없었을 뿐이야 라고 하셨어요. 정희는 선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박미순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여자도 나름대로 딸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용철이 갑자기 의식이 또렷해졌습니다. 정희와 선미가 침대 양쪽에 앉아 있는데 용철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내가 두 여자 때문에 행복했어. 정희가 용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보? 정희야, 너는 내 인생의 동반자였어. 40년을 함께 살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용철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미야, 너는 내가 잃어버렸던 딸이야. 이제야 만났지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완성된 것 같아. 선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선미야, 아버지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정희야, 선미를 받아들여줘서 고마워. 용철은 두 여자의 손을 함께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 둘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좋겠어. 가족이니까. 그 말을 마지막으로 용철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 후 용철은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정희와 선미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두 여자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정희의 옛 동료들, 용철의 은행 동기들, 그리고 놀랍게도 선미가 간병했던 다른 환자들의 가족들도 와서 조문했어요. 선미 씨가 저희 아버지를 정말 잘 돌봐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선미가 간병할 때 우리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선미가 진심으로 환자들을 돌봤다는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선미가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장례를 치른 후 정희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어요. 선미가 가끔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보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거든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용철이가 평안하게 떠났으니까. 정희는 정말로 평안했습니다. 비록 복잡한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선미는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도 찾았어요. 작은 요양원에서 간병사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생님, 저 이제 제대로 된 간병사가 되려고 해요.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이 저한테 잘 맞는 것 같다고. 정희는 선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넌 마음이 따뜻한 아이니까 분명 잘할 거야. 계절이 바뀌어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정희는 매일 오후 산책을 나가는 습관이 생겼어요. 용철과 함께 자주 다녔던 동네 공원을 혼자 걸으면서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선미를 만났습니다. 선미도 일을 마치고 산책을 나온 것이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여기서? 나도 산책 나왔어. 같이 걸을까?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미야, 요양원 일은 어때?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어르신들이 저를 딸처럼 여겨주시거든요. 다행이네. 선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때 만약 선생님이 저를 전학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희도 걸음을 멈췄습니다. 글쎄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의 선택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정말요? 응.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넌 더 강해졌고 나도 많은 걸 배웠어. 그리고 결국 우리는 가족이 되었잖아. 선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 이제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아. 대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잘 살고 싶어. 두 사람은 다시 걸으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저 결혼하면 선생님을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정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혼? 누구와? 아직 정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요양원에서 만난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제 과거를 다 알고도 받아들여주는 사람이요. 정희는 기뻤습니다. 물론이지. 넌 내 딸이니까. 석양이 지는 공원에서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0여 년의 상처와 오해가 마침내 치유된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용철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잘했죠? 선미가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요. 사진 속 용철은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제 진정으로 평안했습니다. 용철을 잃은 슬픔은 있지만 선미라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죄책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며칠 후 선미가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같이 아버지 산소에 다녀올래요? 그럴까? 두 사람은 함께 용철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국화꽃을 준비해 가서 묘비 앞에 놓았어요. 아버지,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선미가 묘비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가족이 됐어요. 정희도 묘비 앞에 앉아 용철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걱정 마세요. 선미와 제가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갈 테니까.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용철이 두 여자에게 축복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선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선미야. 너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됐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스승과 제자였던 관계에서 이제는 진정한 모녀가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강북의 오래된 연립주택에서 살고 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선미가 자주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항상 함께 했거든요. 선미는 결국 요양원에서 만난 좋은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정희를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결혼식에서 정희는 선미의 손을 신랑에게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잘 부탁해요. 정말 좋은 아이거든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은 아물었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이제 진정한 평안을 찾았습니다. 용철과의 추억, 선미와의 새로운 관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희망찬 미래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